자, 113회 문제. 이론부터 풀어줄 테니까 볼까요? 이론 문제 보자. 113회 이론.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에 해당하는 재무제표 특성과 한계로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1번.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1번이 틀렸네 바로. 추정에 의한 측정치, 뭐 감가상각도 추정치고, 그쵸? 대손도 추정치잖아, 그쵸? 허용합니다.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맞고요. 재무제표는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주는 거 맞습니다.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 회사 것만 알 수 있지 대한민국 전체의 것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면 미래의 것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과거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목적지 인도 조건인 미착상품은, 자, 목적지에 밑줄 쳐주시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도착지라는 말을 씁니다. 목적지에 밑줄 쳐주시고 다른 말로 도착지.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분, 도착이 돼야지만 인도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도착이 되기 전까지는 팔린 거야, 안 팔린 거야? 안 팔린 거죠. 그러니까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이 돼야 되겠지? 1번이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이 되어야지만 매입자 거잖아. 도착이 되어야지만 판매가 되는 거잖아. 그럼 아직 도착이 아직 안 된 거는, 그죠? 판매자의 것으로 보고를 해줘야 되겠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저가법. 세 글자로 저가법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자, 저가법을 적용한 이후에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했을 때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하는 것도 맞습니다. 최초의 취득원가가 만약에, 잘 들어봐. 최초의 취득원가가 만약에 10,000원이었어. 10,000원에 취득했는데 시가가 8,000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얼마만큼? 2,000원만큼 평가 손실이 되는 거지. 다시 재고자산 값이 올라서 11,000원이 됐습니다. 그럼 8,000원짜리가 얼마로 올랐다고요? 10,000원으로 오른 거라고요. 11,000원은 필요 없다고요. 최초의 취득원가가 얼마였었어? 10,000원이었지, 그치? 10,000원까지만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평가 손실 환입은 취득 원가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중 이익 잉여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이익 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 등에 의해서 창출된 이익으로서 사회에 유출되거나 자본에 전입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금액을 말한다. 맞습니다. 사회에 유출되거나, 이거 뭐지? 배당. 이익 경험을 가지고 사회에 유출되는 건 배당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배당. 자본의 전입 밑줄 치시고 무상증자. 자본의 전입 밑줄 치시고 무상증자. 자, 그러니까 배당이나 무상증자를 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금액을 말한다. 맞고요. 미처분 잉여금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배당금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 잉여금, 처분되지 않고 밑줄 쳐놓으세요.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 잉여금을 말한다. 맞습니다. 이익중위금은 상법 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법정 적립금으로 금전배당을 하는 경우에 이익중위금이 자본 총액의 2분의 1이 아니라 자본금의 2분의 1입니다. 자본금의 2분의 1. 그래서 3번은 틀렸어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금전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 자본 총액이 아니라 자본금의 2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4번.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는 미처분잉여금, 임의적립금 200, 이익여금 처분액 차기월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거 맞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볼까요? 9월 1일에 서울 상사가 발행한 사채 액면금액이 100만원, 1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자 지급일은 내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발생이자를 포함해서
자, 95만 원에 현금으로 취득하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이 사채 취득일에 인식해야 될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었던 문제 형태인데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볼까? 여기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아니라 서울 상사가 있어요. 서울 상사가 있습니다. 서울 상사가 액면 100만 원의 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2025년도 초에, 그죠? 2025년도 초니까는 1월 1일에 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사채를 100만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돈을 빌려왔다는 얘기예요. 이자는 몇 퍼센트 주기로 했습니까? 12% 주기로 했습니다. 12% 주기로 했어요. 자, 이거를 여기 잠깐만, 그래서 분개를 하면 얘는 차변에 보통 예금이 100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사채가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대변에는 사채가 100만 원 이렇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문장을 보시면 2025년 초니까 1월 1일이에요. 서울 상사는 1월 1일에 사채액면 100만 원을 이자 12%를 주기로 하고서 빌려왔어요. 차변에 보통 예금 100만 원, 대변에 사채 100만 원. 자, 여기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얘는 1월 1일에 사채를 취득을 했습니다. 1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10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잘 봐. 그러면은 대변에 보통 예금이 100만 원이 나갈 거야. 대변에 보통 예금 100만 원, 차변에 뭐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다라고 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얘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얘가 돈을 빌려온 거니까 얘는 돈을 빌려준 겁니다. 12월 31일이 되면 여기 봐요. 1월 1일이었어. 그러니까 12월 31일이 되면 얘는 이자를 줘야 될 거예요. 이자를 줘야 됩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100만 원에 12%니까 12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이 12만 원 이렇게. 그 얘는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12월 31일에 차변에 보통 예금이 12만 원. 보통 예금이 12만 원.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 12만 원. 이렇게 받아야 되겠지, 그치? 만약에 둘 사이만 있으면은 얘가 돈을 빌려왔죠? 얘가 돈을 빌려왔고 얘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분개를 하면 차변에 보통 예금 대변에 사채가 되는 거고 얘는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거야. 12월 30일이 되면 얘는 돈을 빌려왔으니까 이자를 줘야 돼요. 이자 비용 대변에 보통 예금 얘는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보통 예금 대변에 이자 수익. 그런데 문제는 몇 월 며칠에? 9월 1일에 9월 1일에 얘가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9월 1일에 A라는 회사가 9월 1일에 주식회사 한국에 처분을 했어요. 얘를. 그 주식회사 한국은 사채를 취득한 거야. 사채를 취득했습니다. 대변에 돈이 나갈 거예요. 대변에 돈이 나갈 거야.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 옵니다. 돈이 얼마나 나갔다고 나와 있어요? 토탈. 발생이자를 포함해서 95만 원 나갔다고 했죠, 그쵸? 대변에 95만 원이 나갔어요. 발생이자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실래요? 요 관계야. 그러면 얘는 12월 31일 이전에 9월 1일에 팔았으니까 얘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한 푼도 못 받아, 이자를. 그러면 12월 31일에 얘가 이자를 줄 때 누구한테 주느냐면 이 12만 원을 다 얘한테 주는 거예요. 다 얘한테 줍니다. 얘는 차변에 보통 예금이 12만 원이네. 그죠? 12만 원을 받아. 대박이지? 9월 1일부터 해서 12월 30일까지 9, 10, 11, 12 4개월밖에 보유를 안 했는데 1년치 이자를 제가 한꺼번에 얘한테 줍니다. 얘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차변에 보통 예금이 12만 원 이렇게 온다고요. 근데 문제는 12만 원 중에 얘 거는 얼마지? 얘 거는 이자 수익은 얼마만 내야 되는 거지? 4만 원만 내야 되겠죠. 나머지 얼마만큼은? 8만 원만큼은. 나머지 8만 원만큼이 뭐야? 8개월치 얘기하는 거지, 그치? 얘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요. 얘가
연말에 12만 원을 얘를 한꺼번에 다 줬어요. 그리고 니네들이 논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야. 그 얘가 이자를 받아서 논아 가질까요? 이자를 받기 전에 서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자는 얘가 나중에 한꺼번에 다 받으면 되는 거고요. 얘는 9월 1일에 이 이자를 미리 줘야 된다고요. 받지도 못한 이자를 이때 8만 원의 이자를 줘야 되는 거야. 8개월치. 얘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8만 원 있는 거야.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의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95만 원에서 8만 원 빼니까 87만 원이 되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의 금액은 87만 원이 되는 거고요. 요 이자는 뭐야? 요 9월 1일 시점에서는 못 받은 이자지, 그치? 그러니까 미수이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미수이자 8만 원 이렇게. 그래서 이때 받았을 때 대변의 미수이자 없애주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발생이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거를 발생이자. 그래서 A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1월 1일부터 8기, 9월 1일 8기 전까지 8개월 동안 보유를 했는데도 이자를 한 푼도 못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무조건 연말에 한 방에 얘를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이자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받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얘가 안 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얘를 사고 팔을 때 이자를 얘가 미리 줘야 되는 겁니다. 받지도 못한 이자를 미리 땡겨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생이자. 얘는 처리하는 계정 과목 이자 비용이 아니라 나중에 미래에 받을 거죠, 그쵸? 그러니까 미수이자로 분개를 해주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미수이자 되면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고요. 암기해 주시면 돼요. 이제 발생이자를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미수이자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왔어요. 이거는 진짜 이게 왜 전 선생님 1급에서 이런 문제가 툭 튀어나오는지 몰라요. 이거 재경관리사 그 이상 수준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였었는데,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은 95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맞는 거지? 87만 원이 맞는 거고요. 현금은 93만 원이 아니라 95만 원이 맞는 거고, 이자 수익이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잠깐만, 뭐가 잘못됐나? 이자 지급이 두 번. 이자 지급이 매년 6월 30일과 몇 월 며칠? 12월 31일 두 번이지, 그치? 그러면 6월 30일 6개월치는 이미 얘가 받았겠지, 그치? 6개월치 이미 받았으니까 나머지 얼마만 주면 되는 거지? 2만 원만 주면 되는 거죠, 그치? 6개월치는 내가 6월 30일에 받았잖아, 그지? 맞아요? 6월 30일에 받았으니까는 얘가 이때 얼마 받을까요? 6만 원 받겠지? 그죠? 그러면은 미수이자는 얼마만 되는 거지? 2만 원만. 미수이자는 2만 원만.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3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93만 원. 6개월치니까는 6월 30날 두 번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봐요. 얘가 두 번 준다고요. 6만 원, 6만 원을 6월 30날 주고요. 6월 30, 12월 31일에도 이자 비용 6만원, 때문에 보통 예금 6만원 이렇게. 6만원 얘 다 줬을 테고 나머지 6만원은 얘를 줬으니까는 얘가 땡겨서 미리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가 답이 되는 거예요? 93만원, 현금은 95만원. 이자 수익은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9월 1일에 인식해야 될 거니까 미수이자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2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 주세요, 저거. 결론이 뭐냐면, 자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2025년 9월 1일에 주식회사 한국은 서울상사가 2025년도 초에 발행한 사채를 그죠? 발생이자 포함해서 95만 원 현금으로 취득하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다. 결론 여기 봐요. 9월 1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대요. 발생이자를 처리하는 계정 과목 뭐라고요? 차변에 미수이자. 미수수익이겠지? 정확하게 분결을 하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이자를 처리하는 계정 과목, 10대를 처리하는 계정 과목, 복리생비 하듯이 발생이자를 처리하는 계정 과목 뭐라고요? 미수수익. 포함해서 대변의 현금 95만 원 이렇게 그냥 바로 분결을 해주시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미수수익, 대변에는 현금 95만 원. 자, 이거는 이게 발생이자가 여러분 여기 봐요. 발생이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경과이자라는 말을 써요. 경과이자. 지나간 거란 말이야. 자, 100만 원 곱하기 여기 볼래? 100만 원 곱하기 12% 하면은 12만 원이 몇 년분이 되는 거죠? 1년분 이렇게 되는 거죠. 12만 원 1년분이에요. 1년분을 자 6월 30일에 한 번 지급한다라고 했고, 그죠?
6월 30일에. 그러면 12만 원에 6개월 치니까 6만 원은 지급을 했죠, 그쵸? 나머지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6만 원 중에서 7, 8 두 달 지났지, 그치? 몇 달 지났다고요? 2달 지났어요. 2달 지났어요. 얘는 이미 지급했으니까 신경 쓸 거 없는 거고요. 나머지 여기 봐. 100만 원에 12% 하면 12만 원 1년분인데 6월 30날 한번 지급한다라고 그랬어요. 6만 원. 필요 없고요. 나머지 6만 원 중에서 지나간 거 지금 9월 1일이니까는 7, 8 두 달 지나갔단 말이에요. 6분의 2 이렇게 해주시면은 2만 원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아, 얘가 2만 원이구나. 얘는 93만 원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자, 문제 포인트는 사채를 취득하면서 발생이자 또는 경과이자라고 나오면 다 이틀이에요. 사채를 취득하면서 다시 한번 주식에서는 안 나와요. 주식에서는 이자가 나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사채를 취득하면서 발생이자 경과이자가 나오면 다 저 틀에 저렇게 맞춰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는 이따 하시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준상 외화자산 부채에 관련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물었어요. 화폐성 외화자산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볼게. 화폐성 이거 암기하세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여기에는 예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여금과 차입금이 있어요. 그리고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이 있어요.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봐봐. 이걸 7가지를 갖다 우리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요 7가지만 결산 시에 마감 환율로 환산을 하는 거야. 마감 환율로 환산을 해서 뭐라고 인식하느냐면 외화 환산 이익 들어봤죠? 또는 외화 환산 손실 이런 문제 해본 적 있지? 요것만 하는 거야. 7가지만.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비화폐성이라고 해서 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 틀렸네요. 뭐가 빠져야 돼요? 선급금이라는 글자가 빠져야 되겠지, 그치? 여기 봐, 다시 한번 예금, 그 다음에 대여금과 차입금, 미수금과 미지급금,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만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라고 하고요. 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만 결산 시 마감환율 환산을 해서 외화환산 손실 저렇게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비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부채를 부담한 당시 적절한 환율로 환산가액을 정상대표가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외화표시 매도가능 증권의 경우 외화환산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에 인식한다도 맞고요.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익이 기타 포괄손익이니까 요거 환산한 것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외화채권을 회수하거나 외화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회수하거나 상환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외환차익, 외환차손 이런 말 쓰죠.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되는 거 맞습니다. 다시 한번 외환차익, 외환차손이라는 말 쓰고요.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거. 6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상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재료비, 농업비, 제조, 경비 또는 제조간접비가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기초제품 제조원가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초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재료비, 농업비, 제조,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기초제품, 기말제품 얘네는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즉 매출원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매출원가에. 틀린 것은 2번. 7번. 정상공선 수량과 비정상공선 수량을 계산하면 각각 몇 개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공선 수량 계산하려면 이렇게 제공품 계정을 먼저 그립니다.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수량으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제공품 계정을 먼저 그려서 수량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볼래? 여기 기초수량 여기 투입수량이 들어갑니다. 투입수량 이거 암기되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완성수량이 들어가고요.
완성 수량, 여기는 기말 수량이 들어가겠죠. 기말 수량 집어넣어보자. 기초 제공품 수량이 17,700개. 여기가 17,700개 들어가고요. 이번에 투입된 게 착수 수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수량이 85,000개. 착수량이 85,000개 더해주시면 102,700개예요. 여기가. 그럼 대변도 똑같이 102,700개가 나와야 돼요. 대변도 똑같이 102,700개가 나와야 됩니다. 완성 수량이 몇 개라고 나와 있나?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기말 제공품 수량은 10,000개라고 나와 있고요. 기말 수량은 10,000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 이거 빼주면 이거 아닌가요? 아니야. 공손이 있을 때는 이 중간에 공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봐요. 이 중간에 공손 수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중간에 공손 수량이 들어간단 말이야. 자 이제 거기 보시면은 기초 제품 수량이 13,000개 있고요. 그죠?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 잠깐만 볼래? 여기다 플러스 기초 제품 마이너스 기말 제품 마이너스 기말 제품 이렇게 하면은 매출원가 즉 판매 수량이 나오는 거예요. 판매 수량. 이 공식 내가 불러준 우리 제품 제조가 플러스 기초 제품 마이너스 기말 제품 매출원가라고 그랬지, 그치? 그 공식인 거야. 그 공식. 그러면 대입 한번 해볼래? 기초 제품이 몇 개? 13,000개. 13,000개 마이너스 기말 제품은 17,000개. 기말 제품 17,000개. 내년 하면 판매 수량이 86,000개. 86,000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꾸로 가면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여기에서 얘 더해주시고 얘를 빼주시면 90,000개 나오죠. 완성 수량은 90,000개. 다시 계산해보세요. 90,000개 플러스 13,000개에서 17,000개 빼주면 86,000개 나오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공손 수량이 나올 거야. 몇 개 나오니? 공손 수량은 2,700개가 나와요. 자, 이 공손 수량은 다시 여기 봐요. 공손은 불량품을 공손이라고 하는데 정상 공손이 있고요. 비정상 공손이 있다고요. 늘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정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면 비정상이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어요. 정상 공손은 완성 수량이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1%. 여기 볼래? 완성 수량이 90,000개고요. 90,000개에 1%니까는 900개가 되겠네요. 정상은 900개. 다시 한번 90,000개에 1%니까 900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2,700개에서 900개 빼주면 비정상은 자동으로 몇 개가 됩니까? 1,8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결합원가 계산 부산물 등에 관련된 셈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해서 동일한 제조 공정으로 가공한 후에 일정 시점에서 동시에 서로 다른 종류의 제품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결합제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결합제품. 동일한 재료를 투입해서 동일 공정에서 가공한 후에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걸 결합제품이란 말 쓰는 거예요. 여기 봐봐. 제가 이거 갖고 설명했었는데 이거 뭐라고 그랬지? 돼지 한 마리 가격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결합 원가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치?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삼겹살도 나오고 목살도 나오고 갈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이 나오죠, 그쵸? 결합 제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산물의 제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으로 상대적으로 판매 가치가 적은 것을 우리가 부산물이란 말 쓰는 거죠. 여러분 여기 봐요.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삼겹살, 목살, 갈비 비싸죠, 그쵸? 근데 이제 여기 부속구이라고 해서 그지? 있습니다. 부속구이, 돼지 부속구이만 파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돼지 창자,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껍데기 군침 넘어가네. 자, 어쨌든 이런 걸 부산물, 상대적으로 판매 가치가 작은 걸 부산물이라고 합니다. 상대적 판매 가치법은 분리점에서의 개별 제품의 상대적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결합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여기 봐요. 삼겹살의 판매 가치, 목살의 판매 가치, 갈비의 판매 가치를 가지고서 이 원가를 배분해 주는 걸 상대적 판매 가치법이란 말 쓰는 거야. 순실현 가치법은 밑줄 쳐볼래요? 순실현 가치법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받아 적어보세요. 최종 판매 가격 마이너스 추가 가공비
추가 가공비는 분리점에서의 순실현 가치, 분리점에서의 순실현 가치, 분리점에서의 순실현 가치, 그렇게 계산했어요. 우리 순실현 가치법을 지난 강의에서 했었던 거 같겠죠. 그래서 최종 판매 가격에서 추가 가공비를 빼주고 분리점에서의 순실현 가치 갖고 저 결합 원가를 배분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4번이 틀렸죠. 추가 가공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려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9번 문제 보자.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밑줄 치시고 예정 이렇게 써보세요. 정상을 다른 말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 개별 원가 계산 이런 말 쓰는 거야.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제주간접비를 배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또는 예정 원가 계산이라고 나오면 본래 제조간접비 예상일 나누기 예상시간 예상일 나누기 예상시간은 예정 배부율이죠. 예정 배부율 이렇게 갑니다. 두 번째는요. 저 예정 배부율 곱하기 두 번째는 예정 배부율 곱하기 많이 봤죠? 이 공식 실제 시간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나올 거예요. 예정 배부액. 이 문제는 배부 차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뭐 과대 배부, 과수 배부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지, 그렇지? 제품 A와 B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볼래? A와 B의 직접 재료비. 잠깐만 봐.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제조 원가가 나올 거야.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를 대주면 제조 원가가 나옵니다. A의 직접 재료비는 50만 원. B의 직접 재료비는 얼마? 70만 원. 직접 농업비가 그래서 합이 얘네가 얼마냐면 120만 원이고요. 직접 농업비는 100만 원 나와 있죠. 직접 농업비는 100만 원. 그다음에 120만 원 그리고 2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제주간접비를 구해줘야 되는 거야. 자 여기 봐봐. 여기 봐요. 제주간접비 예상이 100만 원 나와 있어요. 100만 원. 나누기. 뭘 기준으로 해서 나눠준다라고 나와 있어?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제주간접비를 배분한다고 나와 있어요. 기계 시간. 여기 봐봐. 예상 시간이니까 예상 기계 시간을 찾아볼래? 예상 기계 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나와 있어? 100시간 나와 있죠? 100시간. 이렇게 찾으면 돼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 예정 원가 계산이란 말이에요. 예정 원가 계산. 그래서 예정 원가 계산은 공식이 제주간접비 예상액 나누기 예상 시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주간접비 예상액은 100만 원 나와 있고요. 기계 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예상 기계 시간 100시간. 예정 배부율이 얼마라고 나오냐면 10,000원 나올 거예요. 10,000원. 자, 요 예정 배부율 10,000원 곱하기 A의 기계 시간. A의 기계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나와 있어? 여기 봐요. 얘는 실제 시간이에요. 실제 시간. A의 기계 실제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60시간 나와 있죠? 60시간. 그 예정 배부액이 나오네. 얼마? 60만 원. 여기 60만 원이 가면 돼요. A 60만 원. 자, 두 번째 여기 볼래? 10,000원 곱하기 B의 기계 시간인데 역시 마찬가지 실제 시간이에요. B의 기계 실제 시간은 몇 시간이죠? 50시간. 50시간. 그럼 50만 원 들어가잖아요. 여기 5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합이 11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합이 110만 원. 그러면 제품 A의 제조원가를 물었으니까 다 보여주시면 210만 원이네요. 제품 B의 제조원가는 120만 원 더해주시면 2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40만 원. 그래서 210만 원, 240만 원이니까 몇 번이 답이 되느냐면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3번. 자, 좀 이따 정리하시고 10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좀 이따 정리해. 표준원가를 이용해서 원가 계산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겠죠. 원가 요소별로 자 가격 표준과 수량 표준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 맞습니다. 기말에 원가 차이를 매출원가에서 조정할 경우 유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거 맞아요. 불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서 가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차감을 합니다. 4번이 틀렸겠네요.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면 실제 원가와 관계없이 항상 표준원가로 계산된 재고자산이 재무대표에 보고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재무제표에는 뭐가 부과가 되어야 될까요? 실제 원가가 부과가 되어야 되겠죠. 실제 원가. 그래서 재무제표는 항상 실제 원가가 보고되는 겁니다. 11번. 자,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무나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인 경우에 매입자 할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5만원 이상인 경우. 1번이 틀렸네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을 했을 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거 맞고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에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것도 맞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고요. 개인사업자는 얼마 이상인 사람? 8천만 원 이상인 사람. 개인사업자는 8천만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되고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12번. 아래 부가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가 있습니다. 8번에 숫자가 있나 봅니다. 8번에 마이너스 100만 원 있죠? 있어요? 그러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 제출해 줘야 됩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는 11번이나 42번에 있으면 돼. 11번에 고정매입이라고 써있죠? 14번에 42번도 고정매입이라고 써있죠? 거기에 숫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있어요? 네, 11번에 숫자가 있으니까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제출하면 되고요. 수출 실적 명세서는 6번에 숫자가 있으면 돼. 6번이 영세율 기타예요. 영세율 기타. 숫자 있니? 없죠. 3번은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4번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는 14번에 41, 42번에 숫자가 있으면 돼요. 14번 우측에 여러분들 그 표 그림 우측에 보시면 14번, 41번, 42번 있죠? 네, 그러니까 제출하는 거 맞고요. 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보시면 소득세법에 따라 아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물었습니다.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서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 고용관계니까. 그죠? 고용관계에서 보수를 받는 건 근로소득입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밑줄 쳐주세요. 계속적이니까는 사업소득이죠. 여러분, 비반복적이면 뭘까요? 기타 소득이 되는 거고요. 계속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업소득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고요. 14번. 연구개발비로 1억 원을 지출했을 때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단순한 암기사항입니다. 25%. 연구비 넷개발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예요. 그래서 2,500만 원. 답은 4번이고요. 자, 15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나와있죠? 양도가에 맞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팔았을 땐 무조건 양도소득세지. 개인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지 사업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용 유형보정자산 팔았을 때 여기 봐봐. 선생님이 타고 다니는 차를 팔았어. 소득세 내야 된다고요. 선생님 타고 다니는 소득세 팔았다고요. 소득세를 팔았다? 차를 팔았어. 그러면 뭘 내야 된다고? 소득세 내야 된다고요.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용 자산을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 차익도 사업소득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4번은 뭘까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 경영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죠.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이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받았어요. 이거는 배당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답은 4번이네요.